그 본회의 3개 올려놨어요. 임시에 잡아놨고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마지막 이제 최상병 특검. 예, 이게 3번 다 거부권을 해가지고 1월달에 몇 번씩 이제 권한대행들도 거부권을 썼던 법이잖아요. 친한계 쪽에서 기사가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범 여권이 192잖아요. 그러면 플러스 8명이니까 뭐 우리도 민심에 따라서 투표하겠다. 투표 안 해도 돼. 친한계 필요 없어요. 소결하세요. 들어오지 마. 들어오기 싫으면 안 들어와도 돼요. 기사는 묘하게 친한계 부분 민심에 따르겠다. 근데 진짜 1월달에 뭐 하시다가 내일 찬성이 몇 성 나올지 궁금하긴 200개 하다. 넘게 나올 수 있겠다. 200개 넘게 나올 수 있겠다. 아니 그리고 지난 1월달에 거부권 한장 국무총리 네. 그리고 사실 비서실장 네. 요 이제 두 카드가 제일 컸는데 네. 어떻게 보셨어요? 김민석 의원 그러니까 이거 부러운 부분이라니까요. 이 부분은. 부럽다? 네. 어. 그러니까 김민석, 강훈식 이 분들은요. 광역단체장 나갔다가 다음번에 대통령 꿈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자신의 능력과 아니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줬다. 요 당내 견제 분명히 많거든요. 그렇죠. 막 다른 얘기도 하고 뭐 정치적인 야망 있는 사람을 이 국무총리나 비서실장 시키면 어떡합니까? 막 별별 보고가 다 들어가야 안 되는 네거티브성 보고가 들어가는데 그거를 다 물리치시고 이렇게 진보 진영의 미래 정치 지도자를 키운다라는 측면에서 너무나 잘하고 부러운 일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행정도 정치의 일환이라고 좀 보여져요. 박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상임위에 소속된 그 특정한 부처의 의원이 그 부처의 장으로 가면 장관으로 가면 일 정말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전문성 있으니까. 전문성도 있고 장악력도 있고 정치도 있고 장관이 하는 일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국회 나와서 뭐 자신들의 정책도 설명을 하고 법안 같은 거 조율도 하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교수 출신 데려다 놓으면은 못 한다니까요. 그걸 내가 왜 하는데 차관이가 막 이렇게 된다고. 그런데 이제 정치인 출신 장관들은 야당 인사들한테도 좀 설명하고 같이 조율하고 타협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정치인들 가는 건 저는 대단히 찬성하는 입장인데 이렇게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이 두 포스트 중요한 자리를 정치인들 시켰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정말 적절하고 잘한 선택 아니냐. 아니 윤석열 대통령 봐봐요. 괜히 하지도 못하는 통합 화합형 총리. 그래서 진보 진영에서 국무총리를 한 사람 한덕수. 네. 호남 사람이라 했으니까.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그런 분 지역 통합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했는데 뭔 의미가 있어요. 그럼 뭘 통합을 해요, 한덕수가? 비서실장 처음에 뭐 관료 출신 시키고 막 이랬잖아요. 뭘 했냐고요, 그 사람들이 망쳐놓기만 했지. 김대기. 그래서 저는 대단히 적절한 인사다. 잘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도 동의를 해요. 다 맞는 말씀이에요. 끝이에요? 아유, 방송 이렇게 나오실 겁니까? 첫날부터 이분들 너무 하시는. 제가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근데 왜냐면 특히 강훈식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좀 다들 뭐 여러 방송에서 많은 분들이 들었겠지만 평이 다 좋아요. 그죠. 기자들하고 또 친해요. 일단 겸손해요 사람이. 그리고 균형 감각도 있고 업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이 다 좋다는 건 이분이 일단 겸손하기 때문에 누가 이분이 나한테도 잘했는데 맞아요. 그래서 나쁜 소리를 못 한다는 건 되게 중요한 태도거든요. 그런 게 있고 앞서 이제 장 소장님도 대학 강훈식 실장이 대학 후배거든요. 동문회에서 만났는데 저한테 선배님 그러면서 되게 깍듯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73년생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76년생 아니세요? 감사합니다. 저도 좋네. 네, 저도 첫날부터 괜찮습니다. 진짜 이정주 기자 욕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아니에요. 누가요? 댓글에 다 여기야. 아이, 왜 기자 은퇴 안 하냐고 아직도. 실질적으로 그게 될 국회 분야 이분. 만나본 사람들은 정말 아무도 욕 안 해요. 능력 있다라고 성품 좋다라고 그러지. 감사합니다. 정말 대단한 기자라고 많은 분들이 칭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어쨌든 뭐 그런데 이분이 충남도지사를 원래 꿈꿨었거든요. 네, 맞아요. 아산 삼선 의원이니까. 그런데 비서실장을 한번 갔다가 국정 경험을 그렇지. 갖춰서 보고 가는 건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엄청나죠, 사실은. 정말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거죠. 김민석 총리도 누가 내정자죠? 누가 봐도 다 다음 대선에 관심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총리 가서 직접 국정을 운영해 보는 경험도 갖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죠. 서울시장도 그러니까 말씀하신 찍고 대로. 그치? 그렇죠.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차기를 키우는 너무 부러워요. 그거는 또 경쟁도 되고 그 과거에 어떤 우리가 다 알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됐을 때 네. 그때 나왔던 분들 안희정 충남지사 그렇죠.
당시 뭐 이재명 성남시장이었지만 그쵸. 그리고 그다음에 경기도지사를 했죠. 박원순 서울시장, 광역단체장들이 하면서 또 뭐 좀 규모가 큰 지자체장들이 하면서 행정 경험을 쌓는 거 이런 분들이 이제 차기 대선 주자군을 키우게 되는 맞아요. 그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 윤석열은 그걸 못했잖아요. 그래서 보수의 씨를 말려버렸어요. 완전히 3년 동안 보수 진영을 퇴보시켰단 말이에요. 한동훈 키우려고 한 거 아니에요? 좀. 근데 한동훈 같은 경우는 정치를 본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그냥 후계자로만 낙점해가지고 그냥 뭐 전두환 노태우처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정치권에서 민심을 받고 그다음에 국회 내에서 장관들 상대로 질의도 하면서 국정이 뭔지도 보고 전반적으로 법률안을 하면서 큰 그림, 제도적인 문제까지 접근을 한 그런 일단은 교육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장관도 시키고 맞아요. 비서실장 시키고 그러면서 역량을 키워나가는 거거든요. 맞아요. 기초 체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달리기 못하고 체력이 없는 사람 갑자기 뭐 수영하라고 그러면 할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한 거 참 정말 너무 부럽고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윤석열은 그런 게 있었네. 일단 장관 시키고 그다음에 정치를 좀 시키려고 예를 들어 뭐 이복형 금감원장 그렇죠. 검사들이 다 요직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검사들을 일단 주요 다른 행정 경험을 약간 원래 이제 관련 수사를 다 해봐서 워낙 그쵸. 검사들이 빠삭하긴 하지만 행정 경험을 좀 더 쌓고 그다음 정치를 시키려고 했는데 정치하자마자 경험하고 통수 치고 들어오고 뭐 네. 조지고 있고 정책을 잘 모르니까 경험하고 스스로 파면되면서 그 이제 중간에 꺾였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니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좀 정치인들 중에서도 술 잘 먹는 사람들을 후계자로 생각했던 것 같아. 술도 못 먹어? 아니 넌 그러면 저기 빠져 뭐 이런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근데 제가 진짜 이거 대단한 게 네. 사실 저는 그래봤어요. 이재명 후보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이제 대통령은 지금 이제 인선 보면 아직 다 안 나왔지만 총무 그러니까 부속실장, 네. 예, 총무 이제 비서관, 예, 등등등 이제 보면 진짜 자기의 고관직기는 맞아요. 어차피 그렇게 해야 돼요. 성남 라인을 깔아요. 네. 그리고 대외적인 이제 리더십은 사실상 자기랑 연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래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게 맞아요. 예, 강훈식 의원도 기자들하고 친한데 저도 이제 전화 한 번씩 하고 훈식 형님 하지만 사실 모두의 형님이에요. 예, 그런 분이고. 그래요? 예. 황시군이 저한테 항상 형님이라고 그러는데 형님 그러는데 우리 형이네. 아 그렇죠. 아 형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시군이 저한테 아, 저 동생인 줄 알았어요. 형님, 저보다. 8한 5년생 아니에요? 준석이랑 동갑 아니세요? 이건 오바예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강훈식 의원의 평이 너무 좋고 그리고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저는 계엄령을 처음 예고하신 그거잖아요. 작년에. 공헌을 했죠. 네. 진짜. 근데 이제 두 분의 공통점이 뭐냐면 사실 제가 오늘 전화를 좀 돌려보니까 예, 이런 반론도 있어요. 두 분을 좀 질투하는 것이 도 있는데 첫 번째 이론은 뭐냐면 이 두 분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강훈식과 김민석 교집합이 있어. 있어요 교집합이? 네, 교집합이 하나야. 친노 친문이 아니야. 친노 친문이 아니다. 네, 왜냐면 김민석 그렇죠. 총리 죄송한데 제 취재한 바로는 아니 원조 친노한테 찍히지 않았습니까? 2002년에 찍혔죠. 정몽준 쪽에 가가지고 저주의 말도 했어요. 네, 그거 한 방으로 한 20년 돌았어요 사실은. 서울대 총학생회장다가 그쵸. 최연소 서울시장 후보였잖아요 2002년에. 30대 때 후보였죠. 네, MB한테 진 거 아니에요. 그때 32살인가 그랬어요. 네. 이문옥 감사관 나왔고 3파전 해가지고. 근데 그 다음 테크가 가만히만 있어도 뭐 최연소 총리 내지는 뭐 어디로든 갈 수 있는데 그때 정몽주한테 넘어가가지고 이제 찍혀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겼잖아요. 어쨌든 그 이후에 소위 시쳇말로 완전히 담가버렸어요. 이쪽에서. 맞아요. 예, 그 정치 퇴출시킨다고 해가지고 노 대통령 다음에 이제 MB 뺏기고 다시 돌아왔는데 문재인 대통령조차도 못 받아들인 거야 사실은. 그 친문 그렇죠. 세력이라서. 그래서 변방 생활을 오래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꼬마 민주당인가 하나 만들어가지고 민주당이라고 뭐 그냥 하나 만들어서 그쵸. 당대표를 했었죠. 예, 저 광흥청역인가 거기에 네. 있었어요 당사가. 제가 왔다 갔다 자주 봤거든요. 기억난다. 예. 그래서 거기서 나중에 합당하고 다시 정말로 지옥에서 돌아온 사람이거든요. 대단하네요. 근데 의지는 돌아와서 거예요. 퍼포먼스를 이제 보이면서 살아났는데 이 안에서는 그래서 적장자는 아니에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이 사람 쓴 거죠 지금. 시켜보니까 일 잘하네. 그렇죠. 이건 업무 능력으로 본 거예요. 네. 그리고 강훈식 뭐 형님도 비서실장도 신임 비서실장 사실 손학규 라인 아닙니까 옛날에. 그렇죠. 예. 손학규 때 들어보니까 이제 인턴부터 시작을 했대요. 뭐 쫓아다녀라 이렇게 해가지고 뭐 처음에 키웠는데 이분이 실무 능력이 그래서 굉장히 좋아요. 예, 밑바닥에서 정말 험한 꼴 많이 보고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적도 없고 이 소통 능력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 두 명을 이제 경고성으로 준 거죠. 나는 계파를 가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그 공직 장악 능력이 굉장히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경쟁을 시킨대요. 예. 너 나한테 적장자인 것 같아? 특히 천만에. 김민석 의원은 신친명 핵심이죠. 음. 사실은 제가 쭉 들어보면 대선 캠페인의 대부분을 그렇죠. 운동의 주요 결정, 그다음에 인사의 주요 결정을 김민석 의원하고 김현지 보좌관이 짰다. 그렇죠. 고의가 있더라고요. 두 분이랑 가장 많이 예전에 사실 정진상 김용희 측근이었지만 그렇죠. 이제 재판 받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 좀 멀어졌고 그 두 사람이 다 짰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뭐 7인회 이거는 약간 여기 뒤에서 조언 그룹이 됐었고. 맞아요. 이거 그런데 강훈식 의원은 사실은 상황실장 사실 대선 캠프에서 제일 그죠. 중요한 게 상황실장인데 그죠. 그건 일 잘하는 분들이 또 맡거든요 보통. 근데 했지만은 또 친명 핵심은 아니었기에 뭐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비서실장 자리를 갖잖아요. 그러면 일로 하겠다. 그렇죠. 그런 명확한 신호다. 그리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어떤 좀 균형 감각이 있고 또 객관적이 없어 일단 태도가 괜찮아요. 네. 그래서 꽤 잘할 것 같다는 느낌. 그러니까 물론 결과는 늘 모르죠. 네, 그죠. 결과는 해봐야 늘 되지만. 모르고 해봐야 되지만 일단 나쁜 인선은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되게 기대하는 게 뭐냐면은 적이 없잖아요. 사람이 좋잖아요. 보통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정말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국회 나와가지고 의원들과 얼굴 붉히면서 싸우고 막 정진석. 문재인 정권 때는 노영민 아, 그렇죠. 실장 같은 경우도 네. 뭐 살인자마 막 이런 얘기도 맞아요. 하고 막 얼굴 불그락 하면서 막 이랬잖아. 나 정말 꼴 보기 싫었거든요. 아니 어떻게 비서실장이 국회의원들 앞에서 그렇게 소리치고 막 그렇죠. 언성을 높이고 막 이러냐고. 입법기관에 와서.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막 비꼬기도 하고 천하람 당시 의원한테는 저 개혁신당이나 좀 뭐 신경 쓰세요. 잘하세요. 네. 뭐 이런 식으로 거기 지지율에 신경 쓰시죠. 비아냥거렸잖아요. 네.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였거든요. 근데 적어도 강훈식 실장 시절에는 그런 모습은 보지 않아도 되겠다. 정말 겸손하게 잘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런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꿈이 있으면 그렇게 자신의 이미지를 쌓아나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첫 인사는 아무튼 저도 괜찮다고 봐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때 첫 인사가 네. 그 임종석 비서실장이었잖아요, 사실은. 네네. 그 말이 많았잖아요. 그분들도 국회 나와가지고 막 네. 진짜 막 저는 제일 소리 깜짝 놀란 게 그때 문통이 저기 어디 해외 UAE인가 어디 순방을 가셨는데 선글라스 끼고 아랍에미리트. 예, 예, 그때 그때 간 거야. 임종석 비서실장이 대통령 놀이를 한 거예요. 군사분계선 와가지고 아니 이런 건방진 사례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이 기겁을 하더라고. 저 제정신이냐고. 근데 그 양반이 또 원래 그래요. 그리고 음. 근데 임종석 비서실장도 그때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왜냐면 양정철 아, 그 그쵸. 당선인 부실장이 그렇죠. 캠프에서 부실장이 모셔온 거잖아요. 그 전에는 별로 그렇지. 임종석 비서실장이 집에 가는 거였죠 사실 캠프의 서울시. 비서실장을 했지만 원래 문재인 당시 후보와 가까운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서울시에 있었지 그냥. 그렇죠. 맞아요. 서울시 거기도 사실은 뭐 다른 라인 박원순 라인이라고 봐도 되고 그런데 와서 어떤 앞서 말씀드린 그것도 사실은 차기 주자들을 키우는 그런 활동이라고 봐야죠. 특검법이 통과되면은 아. 진짜 야 진짜 정말 내가 대형 사고를 쳤구나 정말 나 큰일 났네. 그쵸.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커요. 이제. 안 그래도 뭐 얘기 나왔으니까 내일 지금 그 본회의 3개 올려놨어요. 임시에 잡아놨고 네. 김건희 특검법 네. 그리고 내란 특검법 줄여서 말하면 예. 그리고 마지막 이제 최상병 최상병 특검. 특검법. 예, 이게 3번 다 거부권을 해가지고 1월달에 몇 번씩 이제 권한 대행들도 거부권을 썼던 법이잖아요. 근데 사실상 이제 거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과반 통과하면 바로요, 바로 바로. 공포됩니다. 예, 특검 만들어줘요. 만들어줘요. 예, 이제는 사실은 뭐 여기서 그러더라고요. 저는 친한계 쪽에서 한동훈계 쪽에서 기사가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무슨 이제 8명 192니까 범 여권이 192잖아요. 예. 그러면 플러스 8명이니까 뭐 우리도 민심에 따라서 투표하겠다. 투표 안 해도 돼. 아니 친한계 필요 없어요. 없어요. 예, 부결하세요. 들어오지 마. 들어오기 싫으면 안 들어와도 돼요. 근데 기사는 묘하게 친한계 뭐 의원은 뭐 우리도 이 민심에 따르겠다. 근데 진짜 1, 궁금하긴 2월달에 하다. 뭐 하시다가 내일 찬성이 몇 석 나올지 궁금하긴 200개 하다. 넘게 나올 수 있겠네. 200개 넘게 나올 수 있겠다. 아니 그리고 지난 1, 2월달에 거부권 한참 쓸 때는 뭐 하시다가 이제 와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니까 많이 바뀝니까? 아, 근데 이거 국민의힘이 제대로 쓰려면 내란 특검 이거 다 사실은 당론 창성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예. 그래서 진짜 우리가 반성합니다라는 모습을 보이려면 그래야 되는데
안 그럴 가능성도 꽤 높고 내가 볼때 200석은 넘을 것도 같네요. 그죠. 다라고 못 보겠지만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법은 200석을 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내가 그 200석도 못 넣는다면 정말 국민의힘은 정신 못 차린 거고. 요게 근데 중요한 건 또 그 200석 이거는 기명 투표인가요? 그저 그렇죠. 탄핵은 무기명이고 인사와 이거는- 관련된 문제는 무기명이고 아 이거 기명이죠? 다른 것들은 다 아 기명. 맞아. 그러니까 안철수 국대 의원하고 막 이렇게 네. 얘기 나왔어. 내일 이제 또 당권 투쟁 들어가는 거 뻔히 보이겠네요. 명단에 그렇죠. 쫙 친한기들 뭐 네. 배현진, 정성국 이렇게. 그러니까 몇 명이 찬성을 하느냐 이게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반성에 이걸 갖고 있느냐 이 바로미터가 내일 전광판에 뜰 것 같네요. 그러네요. 내란 특검법 해야죠. 김건희 특검법 해야죠. 최단표 특검도 해야 됩니다. 최소한 이 세 개는 일단 해야 되고 그리고 저는 뭐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이나 특검이 가동이 되면 정치권이나 뭐 또는 뭐 대통령실이나 여기 말고 할 밖에 없어요. 알아서 특검하세요. 손을 그리고 약간 거리를 둬야 됩니다. 정치권은 민주당과 대통령실은 특검이 할 겁니다. 이게 맞아요. 그렇죠. 네. 당연히 단죄될 건 단죄돼야 되기 때문에 네. 소장님은 특검법 이거 통과되는 게 좀 우려가 있으세요? 전혀 없어요. 해야죠. 아니 약간 나는 해야 된다고. 한숨을 쉬시길래 한숨? 네, 왜 세기가 한숨 너무 쉬었지? 뭐 내일 제가 어깨가 아파가지고 지금 이렇게 땡기니까 아파가지고 한숨 쉰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어깨 아파서. 뭐 이재명 저는 명태균 특검, 김건희 맞아요. 특검 통과돼야 아, 된다고 계속 주장. 처음부터 그냥 끝까지 계속 일관되게 주장했던 사람. 네. 아니 이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뭡니까? 고양이는 멍멍님이 네. 장성철 평론가님 네. 박진영 아저씨는 좋은 자리로 입각되나요?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 힌트라도 주세요. 박진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이죠? 지난주에 아주 중요한 오! 분을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네. 중요한 역할을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내일 우리 나오시는데? 네, 하여튼 박지원 좀 본장? 저는 NCND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좀 중요한 역할 청와대 수석급인가요? 아닙니다. 아 그건 아니에요. 좀 대통령실은 아닌 것 같고요. 외곽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할 외곽에서? 것 같습니다. 외곽이면 저기 보자 공기업은 아니고 뭐 역할을 박진영 부원장이 스타일이 조금 약간 철학적이셨네. 재밌어 되게 진짜 진영이 형 되게 재밌어. 네. 대기실에서 한참 떠들다 왔는데 네. 하여튼 여러 가지 일을 좀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숨겨진 실세예요. 그죠. 직접 정말 그 이재명 대통령과 소통하는 사이에 먼저 전화 오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건의도 하고 제 얘기도 막 하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좋아하신다던데 그 토론 한번 하고 싶다고. 영입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안 네. 그랬잖아요. 아니 전 정치를 안 하니까. 저 같은 사람 영입해서 뭐해? 차라리 박 실장님 아이, 같은 영입을 뭐 다음 하면 주에 갑자기 장성철 홍보수석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홍보소 이미 뭐 정해졌잖아요. 못 나오고 아니 아직 그 내정 뭐 정해졌어요. 그거 거의 아니에요? 확정된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저는 친하세요? 정치는 그분은 홍보수석. 저는 이규원 네. 이규현 대표. 네. 이거 JTBC. 저는 친하죠. 아, 라고 그래요? 얘기를 해야죠. 무조건. 왜냐면 그 제가 래피 돌려보니까 좀 이상하던데. 저기 뭐냐 처음에 JTBC 만들어질 때 보도국장이었어요. 그리고 그분. 종합 편성 채널 JTBC의 사업계획서 그러니까 방통위에 이제 심사를 받아서 경쟁을 하잖아요. 그때 여러 그죠. 군데가 나와서 비딩을 하죠. 그때 중앙일보 JTBC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그 계획서를 쓴 분이에요. TF를 꾸린 분. 그러니까 거의 워커홀릭이에요. 그러네요. 탐사 프로그램 스포트라이트를 진행을 했었고. 그죠? 그거 본 것 같다. 저 자주 봤어요. 이규원의 뭐뭐뭐. 맞아요.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 스포트라이트. 네. 본 것 근데 같아요. 초기에 JTBC 보도국의 보도국장이었고 많은 분들이 사실은 종편, 그러니까 특히 조중동 종편이라고 해서 뭐라고 했지만 JTBC는 저도 이제 그때 경력직으로 왔는데 이경 국장께서 그렇진 않았어요. 사실은 약간 약자. 왜냐면 이규현 당시 보도국장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으로 탐사 전문 기자예요. 원래 우리나라 탐사협회를 만든 분이에요. 그러시구나. 탐사기자협회를 만든 분이어서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이 많아서 그런 쪽이었고 그러니까 사실 손석희 사장이 왔을 때도 한 2년 뒤에 왔는데 별 JTBC 내에서는 기존의 논조를 바꿀 일도 없는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도 담당 대표가 된 다음에는 일부 이제 내부에 뭐 아무래도 더 위로 가니까 내부의 갈등들 같은 것도 조금 있긴 했었죠. 있긴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딱 천성이 기자다. 되게 공부하고 그 카이스트 대학원에 뭐 박사학위도 이렇게 다 받고 미래에 관심 많고 그랬던 분이에요. 훌륭하시네요. 나중에 이제 홍보수 하신 다음에 근데 또 일하는 거 봐야 돼요. 저는 윤석열 정부 이후에 학벌 안 믿습니다. 저는 사실 이경 국장 때부터 되게 친했었는데 네. 스포트라이트 때도 자주 네. 어울리고
뭐 보도국 관련된 얘기도 같이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보도 담당 대표로 온 다음에 제가 워낙 밑에서 쓴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워낙 가까운 후배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 레드팀 잘렸네요. 그래서 레드 팀으로 계속 했는데 점점 멀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부터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레드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한번 3시간 동안 직언을 했는데 후배가 와 아니 직원은 3분 동안 하셔야지 그 3시간 동안 하시면 욕을 안 먹을 것 같으면서 3시간 직언하기가 쉽지 않은데 하더라. 쉽지 않죠. 근데 후유증 좀 있을 것 같은데 또 있더라고요. 됐어요 이렇게 살아야지 뭐. 아니 아무튼 장 소장님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좋아한다는 소문이 제 기회도 여러 번 들었어요. 아니에요. 뭐 텔레그램 받고 있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헛소문이고 네. 과장된 소문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장 소장님 논조를 제가 잘 지켜보면서 저희 방송에 저는 정말 이재명 비판 하나 해주세요 오늘. 비판할 게 없어요 최근에. 아니 뭐 다 잘했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아니 지금 인사와 관련해 가지고 뭐 네. 기자의 관점에서 비판할 대목이 뭐가 있어요? 아니 인사 말고도 오늘 뭐 예를 들면 여러 메시지. 아니 이 메시지 이대로만 하면은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지 어떻게 이걸 가지고 비판을 해요? 이렇게 안 하면 이제 비판을 하겠지 이제. 아니 그 취임식 때 네. 그리고 당선 유력했을 때 국회 앞에 와가지고 지지자들 향해서 외친 그 정말 주옥 같은 여러 가지 메시지 그대로 안 하면은 비판을 하는 거예요. 왜 약속 안 지키시냐고. 그런데 지금은 이런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비판을 해요? 야당 오늘 대표들하고 오찬한 거 어떻게 뭘 가지고 비판을 하냐고요. 비판할 건덕지가 없어요 지금. 아니 들어보니까 약간 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좀 쓴소리 좀 했다고 이렇게 얼굴 사법과 관련해 가지고 뭐. 아니 뭐 그거야 당연히 야당 대표로서 할 얘기가 된 것 같고 뭐 그런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 제가 뭐 야당 대표들 잘 모실게요. 뭐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법부의 독립 얘기하는데 사법부조차도 뭐 헌법 이 규율 안에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약간 말해가지고 좀 그거는 법치주의자로서 조금 불만 있지 않으세요? 제가 뭐 그런 거는 못 봐가지고 비판을 못 하겠습니다. 기사를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지금. 아니 괜찮아요. 네.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시기 바랍니다. 뭐 보수주의자의 또 새로운 면모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 말은 메시지 자체는 맞죠. 네. 뭐 사법부도 당연히 헌법 안에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가 부각됐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동의로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좀 강하게 나간다. 그러면 곡해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죠. 그래서 하더라도 그죠? 뒤에 해야 되지 갈등이 클 수 있는 문제를 앞에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그건 봅니다. 이런 거는 좀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시절에도 재판은 계속돼야 된다가 64% 정도 나온 여론조사가 있더라고요. 헌법 84조에 대한 부분이죠.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조화롭게 해나갈 것이냐. 그거 대단한 큰 숙제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형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바로 규정이 되면서 면소가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부분에 관련돼서는. 그러면은 아니 당신을 위해서 당신 면소하려고 대한민국 법을 바꾸냐 이런 비판 받을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나중에 지지율 하락에 데미지로서 계속 쌓여가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조율해 나갈 것인가가 대단히 좀 어려운 숙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수장님 계속 진행돼야 된다. 저요? 네. 본인 보고 해석을 저는 대통령 되기 전에는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대통령 되고 나서는 이거 좀 아니다 진짜 진행되면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방송 못 하겠다 진짜. 저게 97년도인가 헌법재판소 판례가 나도 있어요. 살자 좀. 알겠습니다. 지금 첫날인데 지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패널을 그렇게 공격을 하십니까? 아니 공격이 아니라 저랑 절친이시잖아요. 제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하지 마세요. 네, 과거는 장 소장님이 주옥 같은 멘트들을 과거는 잊어주세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는 좀 다르다. 근데 장소님 또 쓴소리를 완벽하게 이게 또 아니 지금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았잖아요. 맞아요. 진행된 다음에 비판해요. 맞아요. 뭔가 당신이 그렇게 안 할 거니까 내가 지금부터 비판하겠어. 이건 또라이지. 안 그래요? 그렇죠. 당신은 오늘 취임사에 적힌 그 주옥 같은 메시지 약속 그대로 안 할 거니까 내가 지금부터 비판할 거야. 바보 아니야 바보. 국민의힘 오늘 할 수가 논평이 없어. 이러던데요. 그건 안 돼요 그거는. 6개월 정도 허니문 기간 그쵸. 주고 그래도 안 하면 그때부터 비판해야죠. 네. 맞아요. 하는 걸 좀 보긴 해야 돼요. 봐야죠. 6개월은 못 갈 것 같고 허니문이 3개월? 3개월 정도 갈 수 있는데 그때까지는 하는 건 정말 봐야 된다. 봐야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또 그냥 좀 그런 너무 저는 이게 세상이 야박하게 막 다 따져가면서 너무 그럴 거 없다. 사람들이 진짜 나쁜 놈들 천진데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해야지 뭐 야박하게 뭐 하나 딱 따져가지고 그럴 건 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맞아요. 아니 저는 이참에 인사청문회법 뭐 얘기도 좀 있잖아요. 개정안. 그러니까 그 도덕
정책적 판단 그리고 인사청문회는 이제 정책적 역량 검증이 있고 도덕성 검증이 있는데 이걸 두 개를 이제 쪼개가지고 하나는 비공개로 하자. 미국처럼.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엽관제라는 게 기본적으로 잡으면 할 시간을 좀 줘야 돼요. 그 사람에게도 명분을 주면 안 돼. 내가 이거 해보려 했는데 엄마 내가 수학 왜 못한지 알아? 볼펜도 안 좋고 학원도 안 좋고 책상도 흔들려. 이런 명분을 주면 안 됩니다. 최대한 그래 너 한번 해봐라. 안 돼. 안 아니야. 돼요? 니네 아버지 머리가 나빠서 안 돼. 유전자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몰릴 정도면 아버지의 수학 성적까지 갖고 와서 요 레인지는 나와야 된다. 네. 라고 해서 일단 권한을 주고 그 다음에 하도록 한 다음에 이걸 책임을 물어야지. 우리나라가 좀 그게 있어요. 팔다리 족쇄로 묶어놓고 뭐 했니 나쁘네 막 하니까 나중에 이쪽도 할 말이 생겨요. 내가 해보는데 네가 그때 방해하지 않았냐고. 근데 자꾸 이제 이런 부분이 제가 이정주 기자님이랑 이제 사법적인 개혁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부딪혔던 부분인데.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그건 제도로 되어 있잖아요. 네. 제도로 되어 있는데 그 제도가 변경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아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맞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제도를 바꾸자는 바꿔야- 거죠, 저는. 네, 그러니까 그럼 제도를 바꿔야 된다. 네, 네. 어떻게 제도를 네. 바꿔야 된다라고 좀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것에 대한 부작용이 나왔을 때 비판하는 게 맞지. 이미 그렇게 인사청문회 제도가 진행이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과됐든 안 됐든 음, 이렇게 공직을 수행하고 있잖아요. 음. 근데 그런 거는 다 묻어두고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건 안 돼. 음. 제도는 바뀌지 않은데 그건 음. 과연 맞는 것인가? 그래서 음. 이정주 기자님이 나중에 인사청문회 제도와 관련해서 법이 바뀌어질 때 기자로서 가서 공청회 때 가서 말씀하시고 예. 그렇게 이제 사회적인 합의를 점점 이끌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제도적인 개선은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대한민국을 유지하는 근간이 될 수가 있고 그렇죠. 제도는 5년만 하고 시행하고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영속돼야 되잖아요.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사회적 합의 이끌어내셔라. 존중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 인사청문회 제도를 말씀하신 거냐 아니면 여러 가지 공공기관이나 이게 두 비롯해서 개가 섞여 야, 지금 있어서 보니까 제가- 보수주의하고 제가 이제 급진 혁명론자인데 네. 이제 지금 보니까 공공기관장 문제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뭐 인사청문회 엽관제. 그러니까 엽관제로 해가지고 웬만하면 도덕성도 너무 막 이렇게 막 네. 양쪽을 능력도 있고 막 이렇게, 네. 이렇게 조지지 말고 네, 네. 웬만하면 트럼프처럼 네. 그래 너도 가족 한번 써봐 쓰고 싶으면 네, 대신에 이거 문제 생기면 너 표로 심판한다. 이게 이제 저의 입장이고. 음. 네, 근데 이 장 소장님은 기존에 있던 제도가 있으니까. 저도 뭐 인사청문회 문제에서 능력이나 이런 것들과 별개로 너무 세세하게 모욕주 형태로 그런 건 좀 반대를 해요. 특히 뭐 가족 문제도 그렇고 네. 그래서 가족 문제는 굳이 뭐 많이 할 게 있나 싶습니다. 법카는 어때요? 네? 법카 문제. 법카 사유 법카. 문제. 네, 저는 어떻게 보십니까? 법카에 대해서도 저는 사실 이진숙 방통위원장 법카 문제에 대해서 이전에 MBC 빵진수. 이전에 예. 저는 크게 비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명확하게 드러난 것도 아니고 이분이 만약에 빵을 사서 300만 원짜리 빵을 사서 이걸 가지고 어디서 뭐라고 하냐요 그거 다시 되팔았다. 네. 리셀. 빵깡을 했다 쉽게 네. 말해서 네? 아니면은 그냥 쿠폰을 그러면 샀을 문제가 수도 되죠. 네. 상품권. 근데 너무 가까운 데서 많이 샀어. 제가 보니까. 네, 그게 뭐 그런 거 가지고 사실은 예를 들어 마지막에 나갈 때 네. 그냥 그걸로 후배들이랑 가까웠던 사람들 마지막 선물을 주고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전 어떻게 보면 넓게 보면 일의 일환이라고도 봐요. 그러니까 알지만 우리가 이 취재 법카 있으시죠? 그죠. 저희도 뭐 월말에 털어요. 그렇죠. 취재 법카를 예. 너 얼마까지 남는단 말이에요 그게? TBS 많이 주시네. 아니 많이 준 게 아니라 이제 아껴놨다. 저희도 이제 빵 한 두세 개, 포켓몬 빵 한 두세 개 네. 먹는 정도죠 그냥. 저희 제 있을 때 40만 원 법카했는데 네. 뭐 이렇게 후배나 취재원하고 밥 2번 3번 먹으면 없어져요. 그쵸, 그러면 그쵸. 저희는 보통 10일 13일 정도면 끝나요. 그죠. 그래서 이걸로 뭐 딴 걸 할 수가 없어. 음. 그런데 저는 그런 걸 가지고 너무 세세하게 막 한다. 그 시간에 일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도덕적인 기준은 계속 낮아졌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위장 전입 하나만 갖고도 국무총리에서 사퇴하고 거짓말 한 번 했다라고 해서 국무총리 사퇴하고 장관도 임명 안 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쵸. 그런 것들은 이제 이미 용인되는 수준까지 갔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권이나 네. 비슷하게 이제 하향 평준화가 온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도덕적인 기준. 근데 그게 공직자들에게 엄격한 도덕적인 기준보다는 좀 완화된
좀 관대한 도덕적인 기준 하는 게 맞는 것인가? 좀 전 그런 생각은 있어요. 저는 예를 들어서 이제 위장전입 문제도 과거로 좀 돌아가면 과거에 주민등록법 위반 같은 게 좀 많았어요. 왜냐하면 아파트 당첨받는 게 중요하니까 주소지를 좀 이상하게 해놓고 이런 분들이 한 30년, 20년 전에는 좀 많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일일이 다 따질 건 없다. 지적 정도 해주면 된다. 그리고 반성하면 그게 좀 몰시대적 이런 어떤 그냥 지적은 그렇죠. 좀 과하다. 지적하고 반성하면 된다라고 보고. 그런데 지금 문제는 기준이 난화된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기준은 사실 높아졌어요. 언론에서 보는 기준도 상당히 더 높아졌고. 근데 지적을 해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거 지적받으면은 그냥 그렇죠. 본인 사퇴하거나 아니면은 임명권자가 철회했거든요. 근데 그렇진 않은데 예를 들면 그게 하나하나씩 뚫리게 되면은요. 가진 자들 같은 경우에는 도덕적인 기준이 정말 낮아질 수가 있어요. 괜찮다. 그것도 네. 있네요. 있기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같은 사람은 법과 쓸 일도 없고 위장 전입할 일도 없어요. 음주운전 할 일도 없고. 그런데 이제 가진 자들 같은 경우 위장 전입해서 자녀들 뭐 이렇게 하고 세금 탈루하고 그러한 도덕적인 부도덕함 그런 것들이 계속 용인이 된다면 과연 공직을 담당할 수 있는 뭐 그런 공직자로서 자세가 맞는 것이냐. 일리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거기에 대한 기준을 좀 만들어 가지고 해놓은 게 있거든요. 위장 전입도 몇 번. 그렇죠. 그다음에 그 논문 표절이라고 하면 그쵸. 논문 그러면 그때 언제 기준이 언제 생겼는데 2004년인가요? 언제 생겼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이런 부분들 그런 기준을 좀 만들어 놓고 그냥 그런 기준이 안 맞는 사람 미리 털어내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